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10시 15분, 그러니까 한 15분 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1월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사건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기존에 내란 재판 출석을 11차례나 거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공판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이제 정례로 입장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2달여 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와는 다른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 예, 관련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나오기 전에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이제 언론사 취재단의 화면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공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도 들어오는 속보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화면으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잡혔거든요. 두 분께서는 저 장면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전 재판 형사합의 25부에서 진행하는 재판에는 그동안에 출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법 체제를 오히려 부정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형사합의 35부에서 시작되는 특검이 기소한 내란 혐의와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나 이런 것들 혐의에 대해서는 일단은 첫 재판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은 첫 재판은 출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피하기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첫 재판이라고 해서 출석했다고 하기보다는 오늘 보석 심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한테 일단 자기의 주장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석 심리에 맞춰서 출석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전직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신분이었던 사람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특검 조사도 거부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와 또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의 70여일 만에 이제 출석한 모습을 보니까 어쨌든 상당히 살이 많이 빠진 듯한 느낌이 네네. 있고요. 그리고 머리 부분도 사실 흰머리가 이제 저렇게 드러나 보인 건 처음인데 일단 짧게 깎았다는 부분도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손질을 못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제 평론가님 말씀처럼 보석을 위해 출정했다라는 관점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재판부가 보석과 같이 잡았다는 의미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기일 날은 피고인이 반드시 출정해야 되는 그 기일이거든요. 인정신문이 뒤따르기 때문에 실제 그 기일에 보석을 했다는 부분은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 이후에는 피고인의 때에 따라서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이전 재판이 그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피고인이 안 나오게 되면 재판 진행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재판을 회피하거나 이런 식의 피고인의 어떤 처사가 아니었죠. 이전 내란 재판의 경우에는 어쨌든 2번 이상을 나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재판에서는 중계가 허용되지 않다가 촬영이죠. 촬영이 허용되지 않다가 두 번째 재판에서 촬영이 허용됐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이제 몸이 아프다는 걸 명분 삼아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안 나가기 시작했는데 걸석 재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피고인의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지 이게 사법 절차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은 맞지가 않아요. 그 부분은 사법 절차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변호인도 선임되지 않고 아예 변호인도 출정하지 않고 피고인도 안 나와서 재판 진행이 중단되는 경우, 이런 경우 저희가 종종 봤죠.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 때도 이게 공전됐던 것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때도 사실 공전이 됐던 경우도 있고, 자, 이런 경우에 저희가 사법 절차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하지 내 방어권을 포기하고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재판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내란 수계 재판하고 약간 좀 결이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재판은 당시에 이게 이제 특수 공무집행방해인데 그 공무집행이 정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계엄 선포문의 사후 작성 이 부분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법조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적극적인 공방을 펼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첫 재판이 진행 중이고 두 분께 전반적인 지금까지 보신 상황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참여재판 거부 의사
밝혔다라는 소식도 들어왔고요. 이름을 밝힌 뒤에는 지금 침묵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법정 내부로부터 지금 들어왔습니다. 관련한 소식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국민참여재판은 사실은 지금 이제 뭐 권리죠. 본인 선택인데 지금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것은 현 피고인에게 굉장히 불리해요. 왜냐하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피고인의 입장이 가미되지 않은 특검의 수사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의 취재 상황을 통해서 사실은 많은 부분이 이제 국민께 알려져 있고 이 알려져 있는 걸 대상으로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다투는 게 재판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알고 나온 국민들을 통해서 유무죄를 판단받는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불리하죠. 따라서 그 부분은 대부분 이렇게 많이 알려진 사건의 경우에는 국민 참여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 그래서 그거는 뭐 예정된 거라 보이고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할 얘기가 지금은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고 나중에 공소사실 인부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그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서 발언할 기회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특별하게 재판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 기회 이외에는 첫 길이기 때문에 말할 기회나 말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앞서 쭉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느껴졌냐면요.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가서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발언했습니까? 얼마나 자기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호수의 달그림자라고 얘기하고 다 거짓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식의 얘기들을 왜 지금은 안 하는 겁니까? 자기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 끝나고 나면 무기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거의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듯 하고 있잖아요.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고. 지금 김건희 씨도 조사받으면서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말하고 하기 싫을 때 말 안 하는 게 이거 사법체제에 협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사법체제가 규정하고 있는 것이 피고인의 권리도 있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다툼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주장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주장이 바깥으로 알려지기를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확인된 또 진술이나 아니면 정황이나 이런 것들 보고 증거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것들로 볼 때 지금 기소된 혐의와 관련해서 어디까지 부인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부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제가 볼 때는 재판에 출석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윤 전 대통령 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계속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 나중에 아주 먼 미래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자신들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푸는 데 있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지금 들어온 또 속보에 의하면 특검에서는 이제 공소 사실에 대해서 PPT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저희는 이렇게 속보로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사실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중계가 되고 있고 재판이 끝나고 나면 이 중계된 내용을 저희 다 볼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 재판 중계 허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뭐 재판장이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쨌든 이번 1회 한해서 먼저 중계 허용 결정을 한 것이다라고 범위를 특정을 해줬고요. 일단 특검법에 명시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법적 근거는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중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실 없었죠. 촬영과 방청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만 있었던 것인데 어쨌든 중계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해놓고 특별한 사유 없으면 특별한 사유 있으면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재량도 병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중계 첫 재판에 한해서 말씀드린다면 중계하는 것이 결코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전 내란 수괴 혐의와는 달리 이 재판은 실제 국무회의 과정에서 왜 일부 국무위원들한테는 연락 안 했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했다 이런 취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사후 계엄 선포문의 경우에도 원래 윤석열 대통령으로 돼 있다가 여기에 총리 등이 병기되는 과정을 이게 허위 공문서 작성 아니냐 이 부분이 또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화폰 관련해서 이걸 마치 인멸하도록 시켰다 뭐 이런 취지가 있는 거라서 윤 전 대통령이 대부분 경험한 사실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명백히 아니라는 식의 본인 육성으로 본인이 어떤 해명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 중계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판부 결정은 아니다. 더군다나
보석의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재판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거기에는 본인의 건강 상태라든가 또는 국민적 관심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뤄지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균형 있는 결정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후 재판 과정에서 예. 이것을 중개하는지와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죠. 왜냐하면 나오는 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내용들이 국민들이 듣게 되는데 극렬히 정치적인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 또는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 각기 공격이 또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럼 그 공격을 예상한 증인들이 과연 이게 올바로 본인의 양심대로 증언할 수 있는지, 아니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다든가 아니면 두루뭉술 증언한다든가 해서 오히려 실체를 발견하는데 방해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그 고민을 아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판 중개 허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천대엽 그 법원행정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 만났을 때 재판 공개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잖아요. 굉장히 뒤늦은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이제 직연 재판부의 경우에는 재판 자체를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공개 재판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비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직위원 판사의 그동안의 문제들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판을 비공개로 해서 일반 방청도 불가능하고 취재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란 재판을 끌고 가는 게 이게 맞습니까? 저는 어찌됐든 간에 내란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고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일종의 이건 역사에 기록되어야 할 시간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공개를 안 해버리면 그러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재판이 진행됐는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형사합의 35부에서 이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전철을 다시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법원도 그러니까 사법부도 계속 국회에서 압박하고 입법부가 압박하고 또 국민들이 이렇게 비판을 해야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재판은 계속 공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재판의 경우에는 굳이 지금 국가 기밀이나 이런 것들을 다뤄야 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일반 방청이 가능하도록 재판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좀 더 나아가서 중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데 와서 재판을 받는 장면들을 국민들은 가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언론을 통해서만 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는 모습, 또 말하지 못할 부분들이 없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중개해서 국민들의 재판들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법부 불신을 좀 불식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저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직위원 재판부에서는 일부러 비공개한 게 아니고요. 그 재판 그 내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흐름 이거 관련돼서 국가 비밀이 돼 있기 때문에 비공개를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특검도 스스로 밝혔잖아요. 내란 관련해서는 중개 신청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고, 만약에 특검이 중개 신청이나 아니면 공개 신청을 했으면 또 다퉈졌겠죠. 그러니까 직위원 부장이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 비공개한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 시각은 맞지 않다. 다 재판부 결정을 저희가 일단 존중해 줘야 돼요. 그 존중하지 않으니까 유불리에 따라서 나한테 유리한 재판하면 박수치고 불리한 재판하면 뭐 공격하고 이런 어떤 민심들이 자꾸만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데, 저는 정치인들이 그런 민심의 흐름을 막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직위원 재판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불신하는지 그걸 좀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다른 결정들을 하는 데 있어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는가. 직위원 판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거는. 그래서 뒤늦게 이제 사법부가 뭐 감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직위원 재판장이 뭐 이른바 룸사롱 의혹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사실인지 다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5개월이 지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법부 스스로가 지금 자초한 겁니다. 이런 불신은 직위원 판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들을 정당하게 결정한다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결정해도 그걸 믿을 수가 없는 상태에 왔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재판을 비공개하는 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요. 헌법에 재판 공개 원칙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외 규정으로 국가 기밀을 다룰 때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거든요. 재판은 공개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외적인 조항들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예외를 너무 많이 적용한 거예요. 예를 들면 피의자가
나와서 진술할 내용이 국가기밀과 관련이 돼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러면은 비공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개하고 이걸 번갈아서 한다거나 공개를 하다가 비공개를 한다면 또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전체를 다 비공개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숨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이번 공개 결정과 관련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었고 이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장하는 모습 이외에도 재판정 내의 모습을 들어오는 대로 저희도 전해드리겠지만 그에 앞서서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 취재기자 통해서 여러 소식들 자막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국민참여재판을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름을 밝힌 뒤엔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특검 측에서 지금 각종 사후 선포문이라던가 여러 가지 공수처 영장 집행을 저지한 부분에 대한 그런 지시라던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연 오늘 육성 발언을 낼 것인가, 적극적으로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낼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그럴 보십니까?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제랑과 약간 다른 것이 이 형사재판에서는 약간의 그 어떤 정해진 룰들이 있어요.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을 앞서서 주셨지만 실제 검사가 본인이 공소장을 낭독하는 공소 요지 진술을 하는 기간 동안에 끼어들지를 않죠. 전부 다 끝난 뒤에,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피고인이나 변호인 입장에서 저건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바로 거기서 끊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일단 검사가 공소 요지 내지 전체를 다 얘기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재판장의 소송지에 따라야 돼요. 그다음에 변호인 그럼 이 검사의 공소 요지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변호사가 저희는 공소 사실을 부인합니다라고 하고 부인하는 이유를 또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자 피고인 다 들으셨죠? 변호인 의견이 같습니까?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럼 같다라고 하기도 하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황하게 또 설명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이 판사가 재판장이 얘기하면 그때 움직여야 되는 거죠. 불쑥 끼어들게 되면 실제 그것은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있기가 어려운 내용들이라 그런 부분들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할 말 있습니까라고 할 때 또는 본인이 만약에 할 말 있으면 검사의 공소요지 낭독이 다 끝나고 그다음 변호사의 거기에 대한 응답이 다 끝나고 나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재판장이 허락을 받아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저희 속보 들어온 내용을 보면은 특검의 모두 진술이 종료가 되고 반대 의견 진술을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딱 그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특검이 공소 요지를 진술한 거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공소제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재판장이 그런 변호인은 이 특검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부하세요. 인정 여부를 밝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변호인이 인정 여부를 밝힙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공소 기재 사실 몇 항을 다 부인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그 이유를 이제 쭉 장황하게 설치하거나 또는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뒤에 결론을 짓거나 이 두 가지 형식으로 하는데 통상은 저희는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유를 설명하거든요. 근데 아마 특검이 저렇게 장황한 요지 진술을 했다면 변호인도 이유부터 설치하지 않을까. 이러이러한 이유로 쭉 해서 마지막에 그래서 저희는 공소 기자사실 몇 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의견이 같습니까?라고 하면 같다라고 짤막하게 밝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장황하게 설명도 합니다.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저는 그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로 봐서는 몇 말씀 더 할 것도 같은데 첫 길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제 변호인이 깔끔하게 정리해서 우리가 부인하는 취지가 뭐고 그럼 그다음에 이제 증인신문 이 위주로 진행이 되고 나서 그게 다 결말짓고 나서 피고인이 얘기하는 것이 보다 더 간결해요. 근데 예전에는 재판이라는 게 어떻게 됐냐면 피고인 신문부터 했어요. 증인신문 하기 전에. 예전에 한참 전입니다. 10년 전에는 피고인 신문부터 할 때는 사실은 피고인 입장을 먼저 쭉 밝히고 그다음에 증인신문이 이어졌는데 이게 형사법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피고인이 먼저 얘기하는 것이 썩 유리하지 않은 이유가 증인들이 피고인과 반대되는 얘기를 쭉 하게 되면 피고인이 마치 진술했던 부분이 신빙성이 없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인들의 허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진술이 나온 것이지 증인들의 허점이 지적당하는 피고인 신문을 미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피고인 얘기를. 그래서 제가 변호인이라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말씀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증인신문이 다 이어진 다음에 그걸 다 갈무리해서 거기서 나온 증인신문들이 객관적으로 이게 왜 믿을지 못할지를 더해서 거기에 보탠 피고인의 진술이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런 전략을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불리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다만 오늘 좀 상황이 특수한 것이 이 상황이 다 중계가 되고 나중에 이제 모든 이제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늘 또 어떤 발언들을 내놓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저는 그런 단계는 이미 지나갔다고 봐요. 이전에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입장을 밝혔다가 굉장히 많은 비난 여론을 받았던 거를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그거는 이제 뭐 헌재 탄핵 심리나 아니면 재판 초기에 관한 문제이지 이미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고 특검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뭐 정리하자면 정치 투쟁의 형태로 좀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이 재판에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곧 자신의 재판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거나 조금 더 나아가서는 특검의 위헌성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의 기소를 인정하는 꼴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는 아마 생각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는 아마 얘기 안 하는 게 유리할 거라고 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이전에 그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였지만 보석 심리를 할 때 그때는 자기 얘기를 적극적으로 아마 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중계되지 않거나 비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자신이 왜 보석으로 나와야 하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건강이 안 좋은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이후에 이어지는 이제 보석 신문 같은 경우에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또 법원이 어떤 결정 내릴 거라고 같은 보세요? 생각입니다. 예. 이제 보석 신문 때는 비교적 누가 듣기에도 어떻게 저런 주장을 하지라는 이런 그 위험 부담이나 아니면 압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말을 그대로 다 법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도 거기 일부 할 걸로 보여져요. 다만 그 사실관계 관련된 주장이 구체적인 주장은 하지 않겠죠. 재판 시작 전이라서 실제 재판부는 아직 기록을 보고 있지 못합니다. 재판부 자체는 공소장만 갖고 있어요, 현재는. 물론 이제 준비기를 거쳤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가 있겠지만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 대상인 해당 증거들은 재판부한테 제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많은 걸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석 사건에는 약간의 이제 기록이 첨부가 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예를 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 공수처 측이 오히려 아니었다라는 정도 그 정도 하고 본인의 신병 관련된 것들 건강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재판부에게 어느 정도 좀 호소할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보석신문 시의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다음에 보석신문 시에는 실제 재판부가 영장실질처럼 물어보는 내용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하는 것 위주로 진행돼야지 오히려 보석 결과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작전을 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보석은 사실은 이게 필요적 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이하의 징역이 법정형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 저 법조문에 따르면 그럴 경우에는 보석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돼 있으면서 밑에 이제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등에는 보석 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병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재량이 상당히 큰 거죠. 그런데 민주당의 그간의 사법부에 대한 과도한 압박 이런 것 등을 통해 보면 보석이 현실적으로 쉽지만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재판부가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을 겁니다. 글쎄요, 뭐 압박을 받는 게 꼭 나쁜 것처럼 표현을 하시는데요. 견제라고 하면은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직위원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줄 것 같다. 그런 국민들의 불안이 큰 상황이잖아요.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란 상황이 발생하고 내란 사건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예요. 그러면 다른 일반 형사 사건하고 동등하게 사건 처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판 진행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형사 사건이 많다는 이유로 내란 사건 재판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러다가 구속기한이 만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나서 윤 어게인 세력하고 만나가지고 막 기세등등하면서 예전에 구치소에서 나올 때 모습 뭐 안 보셨습니까? 그리고 관저에서 나올 때 모습 안 보셨어요? 불법적인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마치 뭐 대한민국에 대단한 거 한 사람인 것 마냥 그렇게 행동하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서울 시내
활보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시 보석으로 풀어줘요.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하면 저는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뭐 입법부의 견제 차원을 넘어서는 공분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 뭐 정치적인 측면으로 해석하자면 좀 더 그런 면들이 강하다고 보고요. 사법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보석으로 풀어줘야 할 이유는 형이 뭐 낮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이 도저히 수감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고 하면 모를까 지금 화면 공개된 거 보셨잖아요. 걸어다니지도 못한다고 얘기할 정도의 사람이었는지는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보석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매정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그러나 저희가 또 관점을 달리하면 물론 이제 내란 재판에 대해서 신속한 결과를 받아보는 것도 뭐 큰 공익 중에 하나죠. 그런데 저희가 재판부들이 판사들이 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 다른 재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 시각에서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 재판만 얼른 신속히 진행하고 나머지 국민에 대한 재판은 그냥 신속히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거기 있는 판사들 다 빼와가지고 여기다 다 투입하고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부가 사실 형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일반 재판부를 진행하고 있던 거 전부 다 스탑시키고 이거 먼저 해야 된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식의 재판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이게 마치 재판부가 애써 이거를 지연시키고 뭐 특혜를 주는 양 이거는 사실 정치 공방이죠. 정치 공격이죠. 근데 이거는 법원 행정이 전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고법에서 아직 1심도 안 끝났잖아요. 근데 전담 재판부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형사 사건은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애초부터 사실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중앙지법도. 근데 뒤늦게 판사 한 명 지금 투입하겠다고 얘기하거든요. 지기현 판사 어찌됐든 의혹의 대상자고 윤리감사까지 받은 상황인데 결과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재판장을 맡고 있어요. 그 재판부에 판사 한 명 더 투입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 스스로도 뭐 이걸 눈치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지연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근데 판사 한 명 투입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이 동등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형사 사건으로 다른 재판부로 옮기게 하든가 아니면 더 많은 판사를 투입하게 하든가 직위원 판사를 빼든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뒤늦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씩만 드려볼게요. 이게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내란 재판 출석은 줄곧 거부해오다 이제 오늘 첫 공판이고 나왔습니다. 나온 거에 대해서 또 여러 해석들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나왔고요. 그럼 앞으로 이제 이 공판이 쭉 진행될 텐데 이 공판은 어떻게 좀 계속 나올 것 같으십니까? 저는 출정을 계속 할 걸로 예상이 돼요. 내란 재판 내란 재판의 경우에는 이제 형량도 사형 또는 무기잖아요. 그 재판부는 25부에서 따로 하고 있는 거고 그 재판은 사실 본인이 가봤더니 이제 건강 상태는 차치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반론하시니까. 근데 내란 재판의 경우에는 가봤더니 이게 유죄를 전제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 같다라는 인식을 받을 수 있죠. 그럼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본인이 안 나가더라도 재판 진행 계속 되는 겁니다. 변호인은 참석을 하고 증인심문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 본인의 방어권 포기예요. 그런데 이 재판의 경우에 약간 다르다. 이 재판은 실제 법정형도 그렇고 다툴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거죠. 처음 시작을 하고 하는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소된 내용들을 보면 사실 좀 법조인 입장에서 이해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들도 그렇게 평가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또 본인들이 경험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험했던 내용들이 많아요. 본인과 모르는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이 아니고 경험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본인이 듣고 메모를 통해서 저건 사실과 다르다라고 변호인하고 협조할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출정을 가급적 많이 하는 식으로 재판에 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태도를 봐도 그렇고요. 지금 그 재판부가 다르고 특검이 기소했던 사건이라서 내란하고 전혀 다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사후 계엄 선포문 만들려고 시도했다고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내란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엄의 합법성을 만들기 위해서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조작하려고 했다는 거 얘기 아니에요. 절차들 만들려고 했다가 결국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그거 그냥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안 했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문건 만들 때 윤 전 대통령이 그러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관계가 없습니까?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체포하려고 할 때 그때 윤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경호처 직원들한테 총 보여주라고 얘기하면서
체포 못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던 거잖아요. 그것도 역시 내란 상황에서 발생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혐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특검이 기소해서 재판부만 지금 분리돼 있는 상황이지 다른 사건 같으면 그냥 병합 심리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란 사건 형사 25부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던 거랑 논리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 재판도 거부하고 안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관련해서 들어오는 소식은 저희도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